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단 그 가르치는 대로 KF5나 KF16 면허 생산 이렇게 시키는 데 보니까 잘한다, 성실하고 습득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은 공전투기에 대한 잠재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체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 개발한 게 지금의 이제 T50, F50. 2000년 초반에 모든 환경과 여건 확보된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 KF21까지 이거 쓸만하다. 그리고 생산 그 속도가 상당히 좀 성실하게 빨리 만든다. KF21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A10은 무조건 9월달에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전력화시킨 대한민국 공군이 FA50 사실상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방산 강국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단계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비들이 나오기까지는 뭐 과거 20년 전에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돼서 수출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인기도 좋고,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의 전투기나 그 기존에 있는 전투기나 이제 자주포를 면허 생산 전차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고, 더 올라가면은 1975년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이제 방산은 이제 대한민국 방산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배경에는 역시 근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동북아 상황이나 그때나 크게 아주 본질적인 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뭐 러시아, 소련에서 러시아로 주저앉았지만 이제 전쟁을 또 하고 있고, 중공에서 중국으로 바뀐 나라가 계속 끊임없이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해야 되는 목표를 두고 있고,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근본적인 본질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1975년부터 어떤 환경, 그때도 주한미군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지금의 이제 주한미군 문제 얘기 나오듯이 항상 철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슬러 거꾸로 가면 갈수록 무기, 국산 무기에 대한 이제 염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상 한 뭐 70% 이상의 국산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A50 같은 거는 엔진은 또 미국제고, KF11도 역시 아직은 이제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산화의 K 방산의 그런 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과정이 있고, 또 현재 7월 현재 미국과의 관계, 주한미군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시기에 와 있고, 새로운 행정부나 정부나 또 국민들도 뭐 옛날보다는 충격이 덜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지, 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또 어려운 이제 숙제를 맞이했고, 하여튼 뭐 근본적인 본질은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뭔가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방산 시작이 된 1975년,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생산 중심의 85년 이후, 그 다음에 지금 더 이렇게 성숙돼서 공동 개발의 뭐 95년 이후,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2005년 이후, 그리고 현재 2025년, 10년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완화된, 고민의 어떤 높이가, 속상하고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그 높이가 옛날보다 좀 내려앉은 게 다행인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주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어디 방위, 국가를 이제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군사력 발전,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제 있다 없다의 문제는 뭐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다시 하여튼 또 새로운 또 도약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뭐 미국한테 있었죠. 미국이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냉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1947년도입니다. 47년도 이후에 바로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미국도 같이 겪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전술핵이나 이제 핵무기 투발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제 냉전이 본격화됐고, 1962년도에 이제 쿠바 사태가 있었고, 지구 멸망을 할 뻔했던 소련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동맹국에 대한 그 등급이 있죠. 동맹국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그 냉전이 시작할 때 이제 1950년대, 55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왼수였던 진짜 막 적대국이었던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 서독이죠. 55년도는. 그다음에 일본. 이 소위 이제 동맹으로 만들었어요. 적에서 모습을 바꿔놨죠.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이란 소비에트 연방이 또 이제 자기들이 그 대결, 그들의 또 입장에서는 이제 서방 측 자본주의 국가를 또 대결을 해야 되니까 전투기를 대량 양산 체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숫자 싸움도 있으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55년 기준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결정을 하죠. 과거에 10년 전엔 적이었지만은 이 적들이 지금은 이제 우방국인데, 동맹 우방국인데 기술력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기를 상대로 전투기를 뭐 폭격기를 어마무시한 종류에다가 많은 수량으로 만들어서 덤볐었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거죠. 뭐 산업 시설에 다 파괴됐다고 하지만은 엔지니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서독 쪽에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서독과 일본 중심으로 전투기를 면허 생산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대결을 하자. 바르샤바 조약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이어져 오면서 두 번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급이 있으면 이제 B급이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토, 서유럽 중심의 나토가 이제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70년대 초반, 뭐 72, 73, 74년도 이때 보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전투기를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술 기반이 대한민국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계적인 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70년대 초반 중반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건너뛰기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뭐 컴퓨터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이렇게 발전되던 시절이 아니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다 도면, 전투기를 설계할 때는 도면을 해야 되고 다 수작업,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뭐 초등학생이 대학생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KF-21 때문에 자부심이 강한데 뭐 안승범이 너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들이나 도서관에서 발굴되는 자료들이나 이제 원서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기반이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뭐 제한도 있고 뭐 수출도 못하게 해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1978년에서 79년도에 결정된 게 지금의 KF-5 지금 한 50여 대 남아있죠. 수원 그 비행단에 10전투 비행단에 그걸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허용을 한 거죠. 면허 생산, 소위 조립 생산을 하는데 부품 생산을 일부러 좀 쉬운 거는 간단한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해서 갖다가 검증을 받고 써라, 사용해라 이런 단계였는데 그런 면허 생산이 초보적인. 근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의 나토 제국의 서독을 중심으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들이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부품 확정 생산을 하면서 서독이 주도를 했었고 미국제 전투기 그게 바로 이제 F-104 스타파이터였는데 그렇게 해서 재건을 해주면서 독자적인 전투기로 넘어가던 시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죠. 뭐 이 서유럽이 사실상 단계적인 걸 보면 되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더 그보다 더 낙후돼 있으니까 기반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KF-5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또 옆에 있던 대만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B등급에 들어가는 이제 동맹국이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대한민국은 이제 B등급이고 일본은 이제 A등급으로 분리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뭐 스타파이터부터 그 전에 뭐 세이버 전투기는 뭐 녹다운 단순 조립부터 300여 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우를 하는 게 과연 기술이 기반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면허 생산권을 줬으니까 그리고 독자적인 전투기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대만과 대한민국은 그보다 이제 낙후돼 있고 근데 출발은 대만이 먼저 했고 국산 전투기도 대만이 먼저 만들었었고 지금이야 다 뭐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그 등급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KF-5를 시작했고 뭐 잘했어요. 항공우주사업부에서. 그러면서 곧바로 진입한 게 지금의 이제 KF-16 전투기 운영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고도의 면허 생산. 90년대 초반에 뭐 기종 선정하는 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건 별개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반이 좀 더 발전이 된 거고 그걸 수행하면서 옵셋이라고 이제 절충교회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덜 저기했죠. 요구하는 게 되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단 그 가르치는 대로 KF-5나 KF-16 면허 생산 이렇게 시키는데 보니까 잘한다. 이 성실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경전투기 시장, 경전투기에 대한 F5 계열에 대한 뭔가 잠재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체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 개발한 게 지금의 이제 T50, F50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했어요. 잘하고 이 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이라는 게 소위 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설계하는 CAD, CAM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01년, 2년부터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죠. 그때는 이제 T50이 거의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 F50도 이제 전투기, 경전투기까지 이제 바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모든 환경과 여건,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습득된 기술, 확보된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KF-10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동맹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엔진이죠. 우리도 엔진은 뭐 지금 뭐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뭐 부분적인 거를 이제 다 미국에서 판단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에 이거는 70% 이상은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엔진은 내가 맡을게. 이렇게 된 거죠. 서로 합의도 됐고.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엔진은 사실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국산 엔진은 기반도 없고 그러던 이제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죠. 나머지 기술이라는 게 전투기를 프랑스의 라팔 사례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되려면 결국 엔진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부터 기술은 이제 쌓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이 FA50이나 KF-10이 이제 쭉 이어왔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FA50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그런 이러한 전투기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또 뒤에는 그 이제 엔진 그 공급국이 미국의 아주 뭐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이제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한국산 전투기 미래 이제 KF-11까지 이거 쓸만하다. 그리고 생산 그 속도가 상당히 좀 성실하게 빨리 만든다. 우리나라가 보통 한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비행까지 시키고 테스트 배까지 시키면 한 1년 만에서 2년 잡으면 되니까 중간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조달이 중간에 뭐 공급망이 이제 뭐 좀 속세인 거 아니고서는 빨리 조립을 하기 때문에 시험 비행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믿을만 하고 역사, 이게 발전되어 온 역사가 차분히 차근차근 해온 것도 있고 실력이 그러니까 허점이 없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1964년도에 최초의 자기들의 자국산 전투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후발 주자한테 밀리고 있죠.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떼저스라는 전투기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전 세계적 시장에 수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경전투기로 이제 전락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 기반 대한민국 경제 발전 뭐 70년대부터 그게 다 결부가 되는 거죠.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것, 어떤 성실성, 뭐 그런 게 다 이제 뭉쳐져 가지고 대한민국 제품, 군사 무기라면 또 이제 이게 새로운 인정이 이제 되고 있는, 진입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망은 전투기 분야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무기 체계, 해상, 수중, 전차 중심의 지상 무기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뭐 2030년대 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전투기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무기지 않습니까? 드론 세상이라 하지만은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고 이번에 이제 이란 공습할 때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전투기들이 가성비, 효용성, 일회용 무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투기 시장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KF-22.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전차 분야는 폴란드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폴란드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은 돼요. 이게 눈에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제 제작업체 현대로템에서는 하나는 뭐 무인화, 하나는 개량, 뭐 하나는 신규 개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K2 전차가 지금의 폴란드 말고 뭐 상당히 뭐 많이 팔리겠느냐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30년대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프가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다가 현대로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폴란드 러우 전쟁이죠. 2022년 여름부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회사도 살아나고 그 효과를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쨌든 간에 빚도 갚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작년 말 2024년 12월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 해주려면은 2차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 뭐 상반기에 된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사정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이제 교체가 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일부러 발표를 좀 늦춘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그래서 이제 미미한 게 있죠, 사실은. 그리고 7월 초순에 이제서야 발표를 이제 다 합의를 끝냈다. 이제 이렇게 사인하면 된다. 현재 7월 이제 중순에서 말로 접어드는데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투기 수출과는 이 전차는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수주액이 이 카이의 전투기 쪽은 앞으로 늘어난다면은 좀 이쪽은 좀 이렇게 조금 감쇄되지 않을까. 2030년도를 기점으로. 그래서 전 어떻게 전투기 수출은 유망하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할 게 없는 게 현재 그 주한미군군 오산 기지의 A-10C가 썬더볼트 공격기가 기존 편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철수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경납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됐고 미 본토에 있는 나머지 A-10도 퇴역을 시키기로 했는데 또 미 의회에서는 천천히 퇴역시키자고 또 제동을 걸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어쨌든 주한미군군의 A-10은 무조건 9월달에 싹 사라집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1982년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로부터 뭐 4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A-10C가 빠지면 이 공백, 이 전력, 이건 공격기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 공격.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차나 기동 화력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제 유지를 했었고 붙박이처럼.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2013년에 우리가 전력화시킨 대한민국 공군이 FA-50 사실상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왜냐면 FA-50 그러니까 지상 공격에 특화된 거예요. DMZ 전후방에만 특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방공 전투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 전투기 가지고 동해안에 들어오는 러시아 폭격기 물론 이제 폭격기의 속도가 느리니까 전력이 부족하면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DMZ 앞쪽과 이 사이를 이 페바라고 하는 사이를 이제 1단계 페바를 이제 내려오는 저지 역할, 공격기 역할을 이제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상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공군의 F-50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카이가 이제 생산했죠. 공동 개발 미국하고 이게 배경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지상 공격에 좀 더 특화된 공격기를 이제 갖게 하는 거고 A-10은 이제 어차피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도 2020년대에는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드맵을 보면은 현대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국산 그 공격기가 나온 거고 배치가 되고 운영 유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A-10C가 빠져도 이게 대체가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KF-21은 기존의 KF-16 전투기가 이제 미국산 KF-16 전투기가 개량을 이제 해서 지금 50여 대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19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가 된 노후 전투기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30년 흘렀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로 목표로 이제 스텔스 같이 생긴 스텔스 전투기가 생긴 KF-21이 디자인이 됐고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2040년대에 그 노후화되는 이제 미국산 KF-16 미디엄급 전투기를 또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얻는 이점은
미국은 한반도의 옛날과 6.25 전쟁 때 아주 세계적인 공중전을 이제 했었죠. 미국 계곡이라는 북쪽에서 그 강을 두고서 이제 상당한 공중전이 아주 제트 전투기 공중전의 최초의 아주 대량 공중전이었죠. 뭐 지금 인도 파키스탄은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을 질과 양에서 발전을 시켜야 돼야만 자기들이 다른 데 전념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이제 지금 양안 사태 동북아에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한반도에서 공중전을 수행을 하려면은 그 자체 공군력 대한민국 공군력을 이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많이 부합이 됐고 이거는 이제 독자 개발이지만 또 엔진 공급사는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 회사고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것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KF-11이 앞으로 서해안에서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나온 것처럼 장거리 미사일 자기들 영공에서 자국의 영공에서 미사일 발사에도 격추할 수 있다는 그 실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KF-21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FA-50과 이제 KF-21이 이제 120대 양산이 이제 끝내서 완전 전력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JTN-C가 또 뭐 개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JTN 뭐 D라든지 그래서 발전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JTN-C를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는 거기에 미디엄급 전투기들의 어떤 서해안에서 가까운 서해안에서 북경과 수도권하고 가깝습니다. 뭐 이 전투기 천음석 속도로 날아가면 뭐 10분 거리면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비가 뭐 되는 거죠. 미국은 엔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독자적인 전투를 이스라엘 공군처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미 본토에 있는 폭격기가 한반도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 같은 어떤 전반적인 전력 지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만 양안 사태는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훈련을 집중하다 보면은 한반도는 진짜 책임제로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이가 낮은 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2005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제 기억 속에 있고 자료 속에 있는 건데 이미 그때부터 임무 이양이라는 거를 종류별로 광역별로 이제 만들어서 시켰죠. 근데 지금은 더 높은 전투기 어떤 그 서해안에서 전투 그 주변국하고 그것까지 상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F-11 역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갖고 간다.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언론사들의 책임이 참 내가 여러 방송에서 자꾸 이제 얘기해서 듣기 거북하신 분도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언론의 문제예요. 국내 언론이. 그러니까 외신들을 갖다가 추려서 쓸 때 정확한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여건이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방산 장비 도입과 기술 협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면허 생산을 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통제하는 기술 통제 목적도 있고 또 한미 동맹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중심의 방산 기술 협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공동 개발을 했다가 서로가 실용화가 못하는 그 유도 로켓 쪽 그게 뭐 제 기억으로 봐도 201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거든요. 사실 미국 공동 개발인데 일정 부분은 이제 하다가 좀 이렇게 주죠. 뭐 LIG 넥슨인지 ADD 쪽에 주는데 뭐 사실 실용화가 지금 본격화가 안 되고 있고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이런 종류의 공동 개발은 이제 발표가 되지 않거나 언론에서 이제 부각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빼죠. ADD 쪽에서는 다 혼자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해주는 게 좋으니까 미국이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빠지면 뭐 미국하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하고 있고 유럽 쪽 서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은 특히 이제 그 BA 시스템즈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2007년도 이후에 한국에서 직판 물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종류가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이제 면허 생산도 많았고 뭐 여러 종류가 이제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매입을 하면서 흡수려 들어와서 2007년도 기준만 해도 한국에 한 50개 품목을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 나는 품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조금씩. 그래서 그걸 다 뭉쳐서 한국 지사가 겨우 숨을 쉬고 영업 활동을 하는 간접적으로 본사에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건 겨울이었는데 산업경제 쪽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울지사 크지도 않아요. 서울지사 돈벌이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불러다 놓고 조그만 방에 회의실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인화 AI하고 무인화 이 무기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그 드론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목해서 테스트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이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거나 실용화된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주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기술을 팔겠다. 와서 컨설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그 기술력 컨설턴트비를 이제 받기 위한 물론 이제 비싼 거예요. 그 비용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고차원 고도화시키는 적이죠. 협력이죠. 조건은 돈을 달라. 돈을 주면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그 고도화된 이제 기술을 이제 돈을 받고 팔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현재 뭐 이제 애매한 게 BAE 시스템즈가 좀 그런 면이 있고 우리 그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된 것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2030년대를 바라보고 무인화시킬 게 많아요. 지금 뭐 K1 저차도 무인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완성되는 기술,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기술을 제휴하고 판매하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롤스로이스는 이제 일반 기사가 났지만은 역시 그 엔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그 엔진을 기술을 주겠다. 뭐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니까. 근데 돈을 좀 많이 타오. 그리고 손잡는 회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간단히 취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세미나도 하고 뭐 신문기사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아니에요. 넘버 2, 두 번째 회사예요. 그러니까 H 회사가 아니라 D 쪽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판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나쁜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영국 회사 롤스로이스 물론 다국적 기업인데 주도하는 거 지금 한국에 제안한 거는 이제 영국 본사를 둔 롤스로이스사 미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회사가 같은 롤스로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다 기술료죠 고도화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완성된 제품을 뭐 판매를 하러 오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났고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는데 또 지금은 거기에 컴퓨터 계통 그다음에 뭐 소재 열에 견디는 소재 그다음에 터빈 블레이드 같은 아주 세밀한 분야 그래서 말이 뭐 기술 협력이지 돈 받고 팔겠다 그 전에는 90년대 특히 2000년대 사이에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이 서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느슨한 통제 시절이 이제 있었죠. 오바마 정권 때 특히 심했는데 일기 때 그때 중국을 상대로 많이 돈 받고 판 게 많아요. 지금 중국 무기 체계가 옛날같이 아주 그 옛날같이 러시아 계통이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 혼합된 거예요.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자기들 기술도 들어갔고 서유럽에서 받아온 기술 이게 다 혼합됐고 자세히 보시면 중국 해군의 한포라든지 뭐 어뢰라든지 그게 뭐 프랑스제라든지 이태리제 돈 주고 사온 헬기도 그렇고 자국화 시킨 거죠. 우리 마치 수리온하고 LH를 한국화 시켜서 재설계하듯이.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서유럽이 방산업체들이 그 힘들 때 그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제품 팔기 어려울 때 뭐 전차같이 뭐 이런 큰 물건들 그렇게 해서 버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이라니까 다시 뭐 재건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막 시끄럽게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는 그런 완제품 판매할 수 있는 대상국이 아니죠. 우리 K방산이 뭐 엄청나게 커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 자급자족하고 뭐 2010년대 뭐 그때 당시에 뭐 내부 주요 부품, 뭐 파워팩이 들어가는 뭐 독일의 랭크사라든지 그것도 이제 벗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국산을 또 하니까 파워팩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써야 되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기술을 와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판매를 하러 오는 거지. 새로운 측면에서. 오히려 협력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미국에서 어떤 그 협력 관계, 이제 뭐 절충격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은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전까지 바이든 때까지는 절충격을 이제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나름대로 성의 있게.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어떤 관세 이런 관련된 무역의 적자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싶으니까 좀 그거는 이제 단속을 하는 편이 시작을 했죠. 하는 편인데 지금의 서유럽 업체들이 BAE 시스템즈 같이 노골적으로 뭐 기술을 팔 테니까 돈 주세요. 요거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온도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미국의 어떤 기술 협력 관계는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1975년 이후에 대한민국 방산 제품 초기 방산 제품들이 다 사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국방과학 연구소 중심의 홍보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요. 항상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뺏어 먹기만 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능문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입수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입수해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아니었네 그런 게 많아요.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100% 미국이 우리를 통제했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밝혀지고는 있죠. 초기 국방 K방산이 시작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기반을 닦아준 것도 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실 이란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무기들이 이란 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어떤 정보부 체계를 잡아준 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교류, 무기 교류까지도 많이 했었어요. 9년 전까지요. 그러면서 이란 내에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온 무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란이 국제 제재, 경제 제재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무기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줬던 그 아주 오래된 무기를 여전히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은 방공망이 없으면 이스라엘하고는 이제는 전쟁하는 것은 백전백패다.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공군력. 이미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세계 7, 8위 정도 됩니다. 공군력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력 그 군이 바로 공군이에요. 육군도 해군도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공군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죠. 위에서 때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육군이 들어가서 지상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위에서 때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인명피해를 줄이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뭐 튀르키예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UAE나 사우디도 방공망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후티, 이란 이런 탄도미사일 너무나 중동 국가들한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요격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것도 살 수 있지만 미국 거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방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국 방산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겠죠. 가성비 좋다. 미국이나 유럽산. 기존에 뭐 무기 시장은 어차피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끼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튀르키예라는 국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가격 외에도 공동 생산, 일부 기술 이전.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만 이제는 수입해서 사서 쓰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자체 R&D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다 되잖아요. 자체 생산 되죠. 자체 R&D 있죠. 그것을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은 우리 한국의 기술 이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시설들 이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토탈 전체적으로 국방산업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위산업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계속 러브콜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공2 역시 일단 성능이 너무 뛰어나요. 성능이 너무 뛰어나고 가격이 3분의 1입니다.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성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 더운 사막 날씨에도 아무런 오류 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공이라는 요격 지대공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티가 보내는 드론이라든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이란이 쏠지도 모르는 이런 탄도미사일 기에는 너무나 좋은 미사일이 천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우디 이외에 앞으로 이라크 쪽도 이것을 수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형 요격 미사일 중동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F-21은 아픔이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랑 같이 해보려다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튀르키예와 다시 뭐 칸 전투기를 아마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아마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대신 우리는 이제 이후에 즉 아랍에미리트와 공동 개발 그 다음에 공동 생산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군 사령관인가요? 하여튼 아랍에미리트 고위인사가 와서 실제 KF-21을 타봤죠. 뒤에서 조종사 뒷좌석에 앉아서 시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같이 생산해서 잘해보자라는 의향서까지 지금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의향서. 그러나 이것이 뭐 실제로 계약 성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이고 다만 이제 KF-21이 상당한 어떤 다른 전투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결정되려면요. 어떻게 결정될지 하면요. 대통령이 가셔야 돼요. 중동은 국방, 외교, 모든 이런 어떤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요. 정상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 외교 없으면요. 가능성이 팍 줄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새 정부가 이거 우리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대통령이 빨리 가셔서 아랍에미레이트 최고 통치권자를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뭐 외무장관, 뭐 국방장관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챙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다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돈은 많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또 튀르키예 전투기 협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칸하고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도 있죠, 중국도 있죠, 미국 여전히 있죠. 우리가 미사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이 전투기도 우리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뭐 우리 좋아하지 않냐? 좋아는 하죠. 좋아하는 것과 이 어마어마한 사업, 큰 사업은 사실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차이만 있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을 하나 선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정이잖아요. 내부 비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잘못하면 엄청나게 이제 뭐 언론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럼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왕정 국가는 선택하면 끝입니다. 누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렇게 왜 안 좋은, 더 좋고, 더 가격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거 안 하시고 이거 했나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정책 결정 과정도 우리랑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된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공을 들이셔야 되고 반드시 대통령이 가시면 이거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빨리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노무현 정부 때를 빼고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중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중동 국빈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치면 윤석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같이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우리의 집권 당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중동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기본적인 평가는 민주당 쪽에서 집권했을 경우 중동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수 쪽에서 집권했을 때 훨씬 중동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제 걱정이 되시죠? 지금 걱정이 되시는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교부에도 우리가 대중동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대중동 정책 방향, 이런 매뉴얼이 있냐? 한국만의 대중동 정책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뿌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 정권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대충 흘러가는 방향. 그 이슈가 있으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충 적응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정책을 만들어서 간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우리의 대중동 정책의 기조가 뭔지, 원칙이 뭔지, 그 하에서 이제 바뀌는 정세에 따라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대중동 정책 기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의 경우요, 우리보다 훨씬 깊게, 그리고 훨씬 다변화되어 있고 훨씬 중동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외교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이 뭐 우리보다 뭐 기술도 요즘에 없고 뭐 반도체도 우리가 최고고 다 최고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그 분야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력은 우리보다 일단 규모가 크고요. 일단 외교부 자체가 우리보다 인력이 많고요. 예산도 훨씬 많아요.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도 외교부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예산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고요. 인력 충원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본에서 중동 정책도 좋은 중동 정책, 그 다음에 지역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 특히 중동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고유의 대중동 정책이
없다. 그냥 정권 바뀌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우리의 대중동 정책이 필요하고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해외 국빈 방문 어디 제일 먼저 했습니까? 사우디 갔어요. 이번에 또 사우디 갔어요. 예? 그만큼 중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사우디 갑니까? 왜 캐나다 안 가고 왜 유럽 안 가고 사우디로 가냐고요. 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없나요?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엄청난 뭐 국방력, 외교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도 중동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동 인력 풀도 늘려야 되지만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행사는 반드시 가 주셔야 돼요. 특히 외교부 내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가셔서 사인하고 중동에 있는 정상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에너지도 계속 수입할 수 있고 우리의 방위 산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신정부가 꼭 생각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싸우게 된 지가 오래됐죠. 이번에 가장 크게 이제 싸운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이스라엘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토를 공격하는 두 차례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 그림자전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대리 조직을 이용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뭐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서로의 영토에 침투해서 어떤 핵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그러나 꼬리를 잡히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그림자 전쟁이 아니고요. 서로 완전히 영토를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공격하는 방식. 작년에 2번을 했었고요. 그러나 작년의 방식도 올해 지금 일어난 방식과 다른 것은 올해는 훨씬 더 크게 그리고 12일 동안 싸웠기 때문에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전면전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 문제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대리 조직.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자,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측 간에, 양 국가 간에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발전돼 왔고, 그것이 올해 거의 폭발한 상황이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사실 이란의 핵시설 3개를 그 유명한 뭐 슈퍼 벙커 버스터 BGU-57을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고 또한 핵 협상에서 표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란이 이 핵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력 수단을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해야 또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이 핵 협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시설 3개를 타격을 했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이유는 이란을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자칫 잘못하다간 이란이 정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란 내 정권 붕괴는요. 그 정권, 현 집권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이란이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고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죠. 중동 지역 정세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불안정화될 수 있고 이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중단하고 이란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란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군사적 공격을 받은 이후에 쉽사리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 얘기는 없고요. 자, 그러나 뭐 추후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는요, 휴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얼마든지 이란을 더 공격할 수 있고 더 많은 시설을 공습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의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이고 자, 이란 국민들이 볼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강성대국 이란의 이미지는 이미 많이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더 끌어간다. 그렇다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테헤란 시내 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현 집권 세력의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피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란도 탄도미사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탄도미사일이 한 600발을 쐈는데요. 그중에 한 50발 정도가 지금 민간인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있지만 이란의 공격보다는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크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란의 상황. 이란 역시도 상당히 절박하게 휴전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휴전으로 가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2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미국도 이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주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중동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프 국가나 사우디나 UAE나 뭐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이 직접 개입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런 순니 걸프 국가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전쟁에 걸프 국가들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본인의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국가들은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 불안정은 이 걸프 국가나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이 원했던 어떤 관광 사업 그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 국가가 주도하는 엄청난 그 대규모 사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걸프나 아니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아랍 국가들이나 주변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빨리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을 중재한 국가는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그렇듯이 중동 국가들은 이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협상으로 얼마든지 이란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무력을 써서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한편은요. 사실 걸프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는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어마무시한 재래식 무기 거기에다가 이란이 만약에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걸프 국가가 느끼는 공포감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 이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핵 능력을 그냥 무력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걸프 국가의 자국민들이 다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런 표현을 겉으로 내는 것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속마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가 거의 뭐 현실화됐는데도 중국과 러시아 조용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도 최근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혹시 이번 전쟁으로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 본인들을 희생해가면서 자국구를 희생해가면서 이란을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트럼프 눈에 나는 트럼프에게 척을 지는 이런 이란에게 도와주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은 말만 성명을 통해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미국이 절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지만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중국 역시 이란으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원유 수입 노선이 이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전쟁에 지금 중국이 이란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떤 전세를 바꾸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건 중국 역시도 또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추후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은 사실상 외롭게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란은 이제 일단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천명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 이란 영토 내에 있는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 세 개의 원전 시설, 핵 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란은 항상 적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이란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란이 쓸 수 있는 방안은 한 세 가지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주변 걸프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란이 선택했던 것은 초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도 엄청난 부담, 그러면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최종 선택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방식. 그러나 약속 대련이었죠. 미군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카타르에 연락을 해서 기지를 때릴 테니 조심해라라는 그런 방식의 약속 대련.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란은 체면을 세우고 미국은 피해가 없는 방식. 이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결 구도는 어쨌든 일단락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추후에 또다시 미국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다면 언제든 이 카드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까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좀 한숨 놓으셔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전쟁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이었어요.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어요.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무려 5번이나 미국과 이란이 만났지만 핵협상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양측 간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이란은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 제로 우라늄 농축을 원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태도가 지금 변했다는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양측 간의 입장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추후에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또 핵협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입장 변화가 없고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전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내가 풀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포기할게. 그리고 3년 반 정도 남은 임기를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란을 압박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할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란하고 미국 간의 이 핵협상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갈지 여기에 지금 중동 정세의 향배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의 방향, 결과 이런 것들이 향후 중동 정세를 결정지을 것이고 만약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이란이 이제 파괴된 핵시설을 다시 재건을 한답시고 인력들을 투입해서 원전을 재건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행방이 묘연한 400kg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다시 핵 활동을 한다는 징후가 보인다거나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판단하에 이란이 상당히 적극적인 핵 활동을 한다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준다면요. 자,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동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다음 에너지 수급,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중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이 채널도 중동 부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먹여주는 TV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로메나 또 유튜브로 오시면 따끈따끈한 중동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